네, 안녕하세요. 베트남의 경제성장과 스마트시티 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로 주제를 발표하게 된 이호현입니다. 일단 목차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은 목적입니다. 베트남은 1986년 12월 도리머니 정책을 바탕으로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하여 농업 부분의 개혁을 단계별로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주변 국가에 비해서 지속적인 고성장 경제성장을 이루며 아세안의 경제, 사회적 평화를 조율하는 주요 핵심 국가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적인 국가이자 3대 성장 동력이 모두 갖춰져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도시개발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정부 통신을 기반으로 스마트화를 표방하여 정책 변화를 선도하는 국가로 있는 것보다 스마트시티 조성이 주목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베트남은 그간 산업화에 따른 고도의 경제성장과 대도시의 발전으로 교통, 환경, 그리고 도시 인프라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아가고자 스마트시티 개발 및 조성을 국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2022년에 베트남과의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의 주요 미래 협력 분야로서 스마트시티가 대표적으로 주목받기도 하였는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베트남의 고도의 경제성장이 스마트시티 발전과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관해서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각종 분석을 통해 이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향후 베트남의 스마트시티가 발전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시사점, 즉 성공 전략 및 추진 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연구의 범위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이거는 논문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의 방법은 크게 5가지를 참고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론적 고찰 및 산업연구의 검토입니다. 먼저 베트남의 경제성장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베트남 정부는 통일 이후 1979년 경제개혁 요선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게 되고 1985년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하는 등 세계 경제권 가속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앞에서 설명드린 도입의 정책을 바탕으로 농업 부분의 개혁을 단계별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987년 외국인 투자국 검토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인 법안을 개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0년부터 GDP 연평균 6% 이상의 고도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많은 학자들은 부분적 급진 개혁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제성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도시개발 프로젝트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이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도시화 속도가 전국적으로 가파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즉 도시개발을 통해서 국가 및 지역 전체에 대한 사회 경제적 발전에 있어 그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스마트시티의 개념의 특징입니다. 스마트시티는 국가 또는 기관마다 서로 다른 정의와 범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첨단 기술이 도입된 미래형 도시로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이제 베트남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가 잘 구축된 도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시티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추진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공공 부문에서는 토지와 교통, 에너지 등의 인프라 관리를 비롯한 산업의 전반적인 적용을 추진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고, 민간 부문에서는 민간 투자 확대 전략 등을 통한 스마트시티 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 서동연구 분석에는 일단 크게 6가지로만 분류를 했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대체적으로
베트남 경제 환경의 변화와 투자 환경, 그리고 스마트 시티의 전반적인 구조와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에 의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그 베트남의 경제 체제와 스마트 시티를 하나 포함하여 이들의 방법의 효과성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향후 베트남의 경제 도시가 성장이 발전하는 데 있어 이들이 미치는 영향의 성공적 방안에 관해 도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베트남의 경제 성장이 도시 분야에서 발생하는 효과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새롭게 시도하였다는데 차별성을 두었습니다. 3장입니다. 베트남의 경제와 스마트 시대 개발 현황 및 실제 분석을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베트남의 경제 현황입니다. 베트남은 2007년부터 한국 인구 구조를 갖추게 되며 2023년 약 9,886만 명을 기록하며 전 세계 16번째 인구 대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보시게 되면 현재 약 70%가 노동부의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넓은 피라미드 형태의 연령별 인구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삼각형 구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 베트남은 이제 이러한 넓은 피라미드 형태의 연령별 인구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있는 나이에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가 빨라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 기대되는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 2번을 보시게 되면 베트남은 대외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대한민국과 EU 그리고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 국가들과 체계적인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자 협정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표 1번을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공공 및 민간 도시 부동산 개발 투자 전략 등을 통해서 세계 경제의 안정한 흐름 속에서 빠른 경제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베트남은 전 세계 국가들과 유동적인 대외 개방 정책을 추진하여 꾸준히 경제의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베트남의 스마트시티 개발 현황입니다. 일단 표 2와 표 3번에 대한 해석을 하였는데, 현재 베트남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 인프라, 그리고 교통, 그리고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도시 붕괴로 인해 전국 도시의 정비 개발 사업은 느리게 진행되어 왔는데, 이에 따라서 도시 노후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노이, 다낭, 호치민, 펑스터 이렇게 네 가지의 권역의 대도시를 그 스마트시티 개발 전략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렇게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 경제적 발전을 보다 향상시키려고 노력하였고, 즉 현대적인 방식으로 변화된 국제산업시대 도시의 모습을 기대하게 됩니다. 신도시 개발과 함께 스마트시티 개발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데, 2018년 베트남 정부는 통일적인 구조, 베트남 스마트시티 발전 전략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가 스마트시티의 모든 발전 방향을 설정할 때 의미가 있는데, 표 2번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민간 기관의 스마트시티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별 확대를 성장을 나가는 지역적인 경험에 대한 전략과 계획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표 3번을 보시면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시티 개발 관련 정책과 기술 도입이 일치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스마트시티 개발의 현황화 그리고 체계화를 건전한 수요 대응형 스마트시티 기능의 원칙이라고 분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분석을 보시게 되면 표 4번 베트남의 주요 도시 스마트시티 개발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북부, 중부, 남부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스마트시티 개발을 추진하고, 이는 각 도시에 맞는 산업 분야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스마트시티 개발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추진한다고 분석하십니다. 각종 신도시 개발 등 도시 개발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에 전략 목표를 정리하여 스마트시티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 5번에 대한 설명으로는 2019년에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협의를 찾는 공통점이 있는데 장기간의 사업 기간과 대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모든 국가의 일치를 위해 양국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총괄하고 분석되었습니다.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결론을 도출했는데, 하나는 베트남은 도시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분야에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데이터의 통일성이 요구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스마트시티 개발 투자에 있어서는 다양한 산업을 포괄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협력 구사로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으로는 그림 3번을 보시게 되면 도시 네트워크 모델을 향한 도시체계의 점진적 개발을 위해 2050년까지 추진할 계획을 밝혔는데, 앞서 말씀드린 가장 위쪽에 위치한 것이 항해, 그리고 중간에 위치한 다낭, 그리고 밑에 위치한 원터와 그리고 호치민시를 중점적으로 스마트시티 개발 도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 맥락에서 국가의 도시체계의 생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림 4번을 보시게 되면 베트남 인도는 열악한 사회주택 공급 여건 및 전환을 위해 대한민국 공공 또는 민간 기관과의 협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할 예정임을 밝혔는데, 따라서 LH는 시장 개척 자금을 통한 사전조사를 수행하고 항공기 전환형 지역의 고기 사회주택 개발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가장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주역광을 기준으로 북부에 있는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 대상지고, 밑에 남쪽으로는 고기 사회주택 개발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과물에 대한 요약입니다. 현재 베트남은 한국인구 문화적으로 급속한 도시와 이에 따른 소득 증가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주요 국가들과의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각종 다자협정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데, 외국인 투자 협력 전략을 분석하면서 지속적인 해외 투자에 대한 혜택과 이익책을 적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요즘 경제 성장 대비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 인프라와 교통 그리고 환경 문제가 심각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베트남 스마트시티 발전 전략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요 대응형 스마트시티 추진 원칙이라고 볼 수 있고, 전반적으로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현실화 기술 개발 활동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즉, 국가 간 협력을 위해 스마트시티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라고 분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인 향후 연구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베트남의 적용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기술의 세부적인 여러 가지 정의 사례들과 이들이 미치는 영향까지는 모두 가능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경제 성장이 스마트시티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 효과에 관한 실증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내년에 좀 더 포함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후에 나타난 사람이 제강자입니다. 그러니까 제후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제고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에 이 제후의 스타들이 나타났는데, 사회자로서 간단히 하나 프로에 조금 동의하고 보셔야겠습니다. 이거 토론을 오래 하기를 하니까 빨리 끝내기를 합니다. 오래 하기를 하시고 사람들 모시고 아무도 안 들은 건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바로 갑니다. 제 오른쪽에 이상학 교수님부터 마이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예, 군산대 이상입니다. 제가 이제 이게 쭉 보면서요, 주제가 너무 어려운 걸 선택하셨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경제 성장형 스마트 시티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스마트 시티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이 아직 안 돼 있고 구체화되어 있는 게 없는 상태인데, 현재로서는. 그리고 여기 논문에서 설명했지만은 스마트 도시법 2조의 스마트 도시 정의가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2008년도에 유비쿼터스 도시건설법이 제정이 됐고요.
법이 쭉 오다가 이제 2017년도에 이제 스마트 도시법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제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를 안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베트남 경제 성장과 스마트 시티 필요성에 대한 걸로 쭉 해서 이 논문이 전개가 됐는데요. 일반적인 경제 성장 현황, 인구랄지 뭐 GDP랄지 무역 수지랄지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스마트 도시 건설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랑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도출하셔가지고 전체적인 논리가 좀 점프가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내가 왜 스마트 도시가 필요한지를 그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뭘 말씀하셨냐면은 오토바이가 많다, 화석연료를 많이 쓴다, 뭐 어반 스프롤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셨어요. 도시계획에서 쓰시는 표현들인데 실제로 그런 현상에 대한 이 입증 자료가 사실 논문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한 두세 줄로 쓰시기 많았기 때문에 제가 논문을 쓴다면 그러한 도시 인프라의 문제점이 있는 현황을 좀 더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정의 내려져 있는 스마트 시티에 대한 개념을 써서 하나라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게 있다면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해나간다면 좋은 논문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아직 아까 2007년도부터 유비쿼터스라는 단어가 나왔고 다음에 17년도에 이제 스마트 도시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여기 사례를 몇 가지 표현을 만들어 놨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스마트 도시야라고 해서 구체화되는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연구자께서 그거에 대한 걸 논리를 이렇게 가져가시기가 좀 어려워서 일반 논문 쓰셨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이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있다면 그게 쓰시는 논문이 더 좋은 논문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명지 전문대학의 우리 손진수 교수님 발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지전문대학의 손진수입니다. 저 처음에 이제 이 논문 제목을 보고 매우 핫한 제목에서 꽤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라는 것도 부동산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도시 분야에서 매우 이제 핫한 주제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이라는 것은 아마 부동산 시장에서 꽤 오래됐죠. 관심이 있는 지역. 그래서 꽤 오래전부터 주목을 받고 있었던 건데, 이 두 개의 핫한 얘기들이 합쳐져 있는 그런 연구여서 꽤 재밌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쭉 봤는데 이게 어쨌든 학술 논문인데 쭉 내용을 보면은 학술 논문보다는 아직은 보고서 같은 이런 성격이 좀 강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보시면 이게 총 4개의 파트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연구하면 연구의 분석이 이제 핵심적인 게 될 텐데, 그게 여기에서는 이제 세 번째 파트예요. 베트남 경제와 스마트 시티 개발 현황 및 실태 분석인데, 이 내용을 보면 현황하고 뭐 실태 분석 이렇게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내용을 쭉 보면 사실은 현황에 대한 얘기들을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연구 논문이 되려면 그런 쪽으로 좀 되려면 분석이라는 내용이 확실하게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하게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구 논문으로서의 성격을 좀 갖추기 위해서 연구 방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연구 목적에 이제 아주 치중하는 방법이죠. 이 보시면 앞에서 이 논문에서 이제 제시한 연구 목적이 스마트 시티 발전과 베트남의 경제 성장이 어떠한 관계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스마트 시티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성공 전략 및 추진 방안을 도출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 목적에 맞춘 내용들로 구성을 하면 아마 논문의 제목하고도 맞고 추구하는 거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제 성장과 스마트 시티와의 관계 이렇게 해서 찾아보든지, 아니면 뭐 베트남 스마트 시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범위를 좁혀서
연구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에 충실하게 구성을 해나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확대하면 이 연구 내용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스마트 시티랑 베트남의 스마트 시티를 비교한다든지, 그래서 그 안에서 차이점, 문제점, 개선 방안 이것을 찾아보는 것도 꽤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보시면 발표자가 연구한 논문이 베트남의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의 부동산 시장과 스마트 시티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좀 한다면 아마 하고자 하는 연구와 관련성이 매우 높을 것 같고, 그렇게 좀 좁혀보면 아마 연구의 좀 완결성이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남서울대학교 최차순 교수님. 네, 남서울대학교 최차순 교수입니다. 예, 저도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있게 관심을 가지고 뭔가 좀 뚜렷한 것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좀 살펴봤는데요. 앞에 여기 부분 우리 패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읽고 마지막에 내가 읽고 무엇을 얻었지? 무엇을 쥐고 나와야 되는 것 할 때는 약간 좀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한 서너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논문의 완성도하고 그 다음에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요즘 타이틀이 지금 뭔가 하면 베트남의 경우 성장과 스마트시티라고 했는데, 아까 마찬가지로 그러면 두 개 연관시켜서 스마트 시티가 이렇게 되면 경제 성장이 플러스 정의력을 준다든지, 아니면 물론 경제 성장이 되면 스마트 시티에 영향을 준다든지, 인과관계 이런 것이 이제 모형이 좀 나와야 되는데, 전문가들의 그 내용은 그런 것들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스마트 시티가 정의가 뭐냐, 라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아까 같이 진영적인 교통 시스템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라든지, 스마트 시스템, 그 다음에 환경보호라든지, 편의성과와 생활 품질 개선, 이거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갖춰놓고, 거기 우리나라에 어떤 그런 것들이 사례가 있다면 미국의 경제적 성장과 같이 비교 비교하면서 그래야지 어떤 뭔가 하면 연구자가 얻고자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따로 놀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읽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론적 고찰 수련 연구 검토 이렇게 나왔는데, 예, 이게 지금 이론적 고찰, 연구자께서 이론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뭔가 하면 여기 보면은 베트남 경제 성장의 배경과 스마트 개념 및 특징, 이것이 이론이 될 수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좀 깊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론이라고 해서 뭔가 하면은 적어도 이 경제 성장과 스마트 시티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이런 A 연구자, B 연구자, C 연구자가 있다 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론이 됐고, 또 본인이 또 그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해서 내가 개인사인데, 지금 제가 이론적 고찰하고 지금 이 두 개는 전혀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이 부분부터 서로 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건 다시 한번 지금 아까 두 개의 상관관계 속에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분석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각 학자들의 이론이 어떤 것인가를 갖고 와야 됩니다. 현재 이론적 고찰하고 현재 이 내용하고 전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근데 이론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뭔지를 분명히 우리 연구자께서 정리해야 하는데, 이론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특정 주제와 현상에 대한 뭔가 개념적 구조와 원리를 설명하는 체계적이고 세계적 사고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라는 것은 관찰, 실험, 도구 등을 통해 수집해서 그죠? 데이터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것이 이제 이론인데, 여기 지금 성장 배경과 개인 특징은 이론과 전혀 상관없는 공통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선행연구 검토에서 제가 읽어보니까, 예, 지금 선행연구는 앞선 연구자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모형을 가지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에 대한 연구 결과 도출에 대해서 이렇다 라고 그걸 해서 나중에 내가 연구하는 차별성 도출할 수 있는데, 지금 연구자가 진짜 선행연구를 보니까 누가 무엇을 분석했다 전부 다 그렇게 제목하고만 제시해놨습니다. 그분이 무슨 연구를 해서 뭘 얻었는지 결과에는 아무런 코멘트가 없습니다. 이것은 선행연구 분석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첫 번째 그 예사를 보면 배경은 뭐 2017년에서 보면 거지 본성이 시도 세팅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도출하고자 하였다. 뭘 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사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사점 이 사람이 연구한 것은 무엇인데 그것은 나중에 어떤 이제 이 사람이 도출한다고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어떤 차이가 있다. 그 나중에 연구의 선행 연구에게 있는 건 차이별성에서 도출해야 되는데 전부 다 지금 보면 선행 연구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선 제시하였다. 제목하고 그냥 제목만 내려놨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선행 연구 검토가 아닙니다. 예, 그것도 좀 다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그래서 차별성을 보게 되게 되면 선행 연구의 그 핵심 내용 주요 이슈라든지 그걸 갖고 그 연구자는 어떤 방법 분석과 가지고 무엇을 도출했다. 거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대를 해서 나중에 내가 뭔가 하는 거죠.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 선행연구가 이런 차별성이 있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선행연구의 차별성이라고 제시한 것을 내가 볼 적에는 앞에 선행연구 검토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따로 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살펴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선행연구 첫째, 둘째 차별성 보게 되면 이들이 미친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책 333쪽 보게 되면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하고 첫째, 둘째, 셋째 되어 있는데 둘째 보게 되면 한국 베트남의 경제 및 도시 성장 발전에 대해서 이들이 뭔지 전혀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다시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36쪽 가서 좀 이게 많이 나오긴 한데 중간에 보면 1인당 GDP는 2019년도에 2,800억 달러? 이게 맞는 데이터인가요? 336쪽 중간에 보게 되면 1인당 GDP는 2019년 2,800억 달러? 이 수치가 맞는 건가요? 그러면 저 1인당 GDP면 여기다 베트남 인구가 이렇게 되면 이거 얼마 됩니까? 몇 조 달러가 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GDP가 그만큼 됩니까? 이게 지금 다리가 틀리는 건지,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역사에서 1인당 GDP가 맞다 그러면은 1인당 베트남 인구 9,000명이다. 9천만 명이다. 꼭 하면 그 인간 전체 1인당 총 GDP가 내가 볼 적에는 미국보다 더 많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들긴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그래서 앞에 이 부분 패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결론 및 시사점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 결국은 밖에 스마트 시대와 경제 성장과 어떤 그런 내용들을 비교 분석하든지 아니면 베트남에 관한 어떤 그걸 디테일해서 본인이 연구해서 무엇을 찾았다. 그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도 없고 다시 결론 부분이 연구 결과에 요약에 맞출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쭉 그냥 이렇다. 이게 다 아무것도 손에 쥘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제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좀 논문으로서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거고 그래서 그 344쪽 중간에 보게 되면 마찬가지고는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를 분석해 보면 이를 분석해서 뭘 분석했는지 앞에 내용이 없는데 뭘 분석했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다시 말해서 논문 제목과 전체 내용의 일관성, 컨시스턴스가 좀 일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어떤 것에 그 중에서 작은 하나라도 이렇게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이현미 교수님 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명대학교 박사 이현미입니다. 저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다른 국가와 비교를 해가지고 성시별이고 특화된 스마트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게 특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향후 과제 쪽에서 한마디만 코멘트 하겠습니다. 지금 이 논문에서는 3개의 도시를 가지고 했는데 사실 100으로 보자면 호치민이 30%이고 다낭이 24% 정도이고 그 다음에 하노이가 20% 정도입니다. 다른 지방 도시가 한 26% 정도가 있는데 그것도 좀 앞으로 좀 넣어가지고 연구를 좀 하면 더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윤준석 교수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강남대학교 윤준선입니다. 이 한국부동산학회에서 이렇게 학술 발표를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인데, 일단은 뭐 이렇게 발표를 하셨다는 게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저도 회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또 스마트 시티는 이제 도시공학이나 건축공학에서 다루기 쉬운 내용인데, 또 부동산학회에서 또 스마트 시티를 이렇게 다뤘다는 그 자체도 크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문을 더 좋은 논문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만 저도 말씀드리면 약간 뭐 중복되지만, 제목에서 베트남의 경제 성장과 스마트 시티 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말이 좀 안 되는 상황이죠. 경제 성장도 연구하고 스마트 시티 개발 방안도 연구하시겠다 이런 건데 어떤 인과관계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좀 조언하자면 경제 성장이라는 말은 굳이 없어도 또 그냥 베트남의 어떤 스마트 시티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도입을 위해서 좀 작은 분야로 줄여서 이 논문을 마무리하시면 아주 가치 있는 논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3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분석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이건 분석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자료를 따와서 정리를 하신 그런 어떤 기고문 형식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쓰는 연구 방법론을 적합한 방법론을 찾으셔가지고 분석을 해서 논리적인 전개를 이렇게 하시면은 좋은 논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준석 교수님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대림대학교 신세득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대림대학교 신세득 교수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은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거랑 저도 다 비슷한 생각이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옆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주제부터가 사실은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제가 이 목적을 보니까 베트남의 고도 경제 성장이 스마트시티 발전과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관해서 분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도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스마트시티 개발이 필요하다 뭐 이런 쪽으로 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그쪽에 관련된 어떤 검증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검증 과정이 없는 것 같아요. 내용상으로 봐서는 그게 없고, 그다음에 또 각종 분석을 통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베트남의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스마트시티 개발을 한다 이런 쪽으로 하시려는 것 같은데, 문제점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스마트시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따로 연구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베트남의 시사점을 말씀하셨는데, 시사점이 어떻게 보면은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개선 방안이잖아요. 근데 개선 방안인데 개선 방안이 되려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점에 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냥 개선 방안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부분도 조금 시정을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들 좋은 고견 그리고 코멘트 아주 상세하게 짚어 주셨는데, 발표자가 간략하게 이것저것 아주 한꺼번에 대답을 좀 해주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볼 때는 베트남 이 주제 자체가 아주 신선합니다. 그리고 핫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가들한테는 기회의 땅이죠, 쉽게 말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중국에 우리가 대체지로서 이제 앞으로 베트남을 많이 활용하니까 테마 자체는 정말 시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발표자 우리 코멘트 의견에 대해서 한번 해주실 겁니다. 예. 네, 일단 많은 교수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논문에 대해서 더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도 있고 발전하는 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전부 다 수정할 수 있고 반영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정한 회장님 말씀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에 제가 개인적 사정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못 뵙게 돼서 죄송합니다. 다름 아니고 오늘 발표하시는 우리 이호연 박사는 학부 제자인데 지난번에 저를 찾아왔어요. 도서관으로. 본인 하시는 말씀은
우리 한국부동산학회는 학회의 업무를 보면은 거의 다 실태분석, 뭐 설문조사 이런 식으로 논문만 나오니까 이론 논문이 전혀 없다. 그래서 자기들 이론 논문 분야를 쓰고 싶은데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그런 입장이 있고 지금 현재 글로벌 시대니까 뭔가 외국과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논문을 본인이 쓰고 싶다. 이렇게 해서 논문을 썼어요. 써서 이제 우리 학회에 제출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 물원 연구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제가 일본 가서 박사학위 과정할 때에 저 물원 연구를 하겠다 하니까 교수님이 알려줍니다. 물원 연구를 하게 되면은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실태 분석을 하면은 설문지 조사하고 등록하게 되면은 빨리 마칠 수 있지 않느냐. 당신은 현직 교수인데 물원 연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을 들었고 사실 이론 연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전 차제에 우리 그 이호연 박사 관련 연구원이 자기가 우리 한국부동산학회 이런 물원 연구에 관한 것을 시도하게 해보겠다 하는 취지는 상당히 높이 평가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오늘 발표하신 논문이 본인이 완벽하지 못하지만 보완해서 정리하면 좋은 논문이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는 지금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제가 그 옛날에 현직에 있을 때에는 우리 학부 보시면 아시지만은 제가 논문을 좀 많이 썼습니다. 부족하지만은 1년에 학회지 한 10편 이상 썼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렇게 논문을 많이 썼는데 그 당시는 뭐 제가 부족하니까 학계적 연구로서 실무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또 다른 학문 분야에 계신 분들 같이 해서 논문을 제가 발표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학회가 사실은 반세기 넘었는데 이 논문에 대한 연구라든가 또 논문의 투고 이런 것이 최근에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후배 교수님들에게 제가 강력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헌신하셔야 돼요. 본인이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학문을 사랑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분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제가 오늘 학부를 보면서 우리 여기 학회 연역이라든가 이 발자취를 볼 때에 상당히 감회스럽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더 학회가 크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관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학문은 혼자서 할 수 있지만은 혼자서 하기 힘들 때는 실무에 계신 분과 같이 공동을 한다든가 또는 같은 교수님들이 같이 연결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그 지금 뭡니까 2주제 그 심리관계 발표했죠. 했는데 제가 부동산학 여러분의 부동산 심리 파트 있는데 그걸 도입하기 위해서 제가 그 당시에 심리학 교수와 같이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부동산 학부 제21지 보면은 부동산 심리학의 이론적 접근이라는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동산 심리학에 대한 책을 한 10권 정도 썼어요. 전혀 여기 소개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례지만은 우리가 좀 뭔가 이제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분투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건성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이만 두서없이 몇 말씀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까지 사진을 지켜봐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곁에 우리가 최후까지 웃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발표해 주신 분 그리고 동안에 참가하신 우리 교수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주제 마치겠습니다.